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LH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과 시흥 신도시에 조달청 보상 기준이 아예 없어서 부르는 게 값인 희귀 품종의 나무들을 심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메랄드 그린이라는 품종으로 옮겨 심기만 해도 900%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보상금을 더 많이 챙기려고 전문 투기꾼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벼농사를 짓겠다고 써놓고 실제로는 나무를 심어놓은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전북 김제 민간병원에 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냉장고 고장으로 보관 온도 범위를 벗어난 일이 확인됐습니다. 280여 명이 맞을 수 있는 양으로 오늘부터 접종될 예정이었지만 일단 중단한 상태로 질병관리청의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젯밤 9시까지 405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목숨을 잃은 8명의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 백신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왜곡한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에 대해서 교내 신문이 왜곡된 논문은 학문의 자유 대상이 아니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대한 토론을 다른 학자들에게 넘기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수녀가 또다시 무릎을 꿇고 폭력 자제를 호소했지만 군경의 무자비한 진압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북부 미치나시에서 시위 참가자 2명이 총탄에 맞아 추가로 숨졌습니다. 군부는 대학과 병원들도 점령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미국 주도의 4개국 협력체 쿼드 정상회의를 합니다. 다음 주 한국과 일본 순방을 하는 미국 국무국방장관 등을 포함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캐면 캘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딸려 나옵니다. 개발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땅 투기에 나선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정부 보상 기준에도 없는 희귀 품종의 묘목을 심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나무 이름은 에메랄드 그린. LH 보상 담당 직원이 감정평가사와 입을 맞추면 부르는 게 값입니다. 네, 옮겨 심기만 해도 9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보상비를 많이 챙기려고 전문 투기꾼들이 쓰는 수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고 그럼 이런 일들을 앞으로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을지.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사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입니다. LH 직원들의 땅에 2,000개 넘는 어린 나무들이 빼곡합니다. 이상하게도 이들 묘목은 한겨울에 심어졌습니다. 1월 말쯤 했을 거예요. 1월 말쯤. 강아지도 갈 거라도 말이에요. 묘목을 심은 지 한 달 뒤 정부는 광명시흥을 3기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나무를 심는 건 보상을 노린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1월에 식재할 경우에는 나무가 동해도 받을 수 있지만 일단 집안이 얼어있기 때문에 식재하는 품도 많이 들어가고 해동이 된 다음에 3월, 4월 식재가 제일 적기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에메랄드 그린을 심은 건 고수 중에 고수라는 평이 나옵니다. 조달에 등록이 안 돼가 있어요, 이게. 그럼 등록이 안 되는데 기준점이 없는 거죠. 감정평가하기 나름이겠죠. 보상비를 정할 때는 LH와 지자체, 주민 측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합니다. 보상 담당 LH 직원이라면 감정평가사들과 잘 알고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한 묘목 전문 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에메랄드 그린 묘목입니다. 시중에서 2,000개 정도 산다고 했을 때 한 주당 가격은 2,000원입니다. 그런데 2, 3년이 지나면 보시는 것처럼 1m 이상 자라고요. 4, 5년 뒤면 2m가 넘습니다. 생장 속도가 빨라 보상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운반비와 작업비 등을 모두 더해도 어린 나무 한 주당 심는 비용은 10,000원이 채 안 됩니다. 보상비 책정이 이루어질 시점엔 가격이 크게 뜁니다. 식재가 한 4만 원 돈 나와요. 식재가 한 4만 5천 원 나와요. 발표 나고 최하 4년, 5년 차 돼야지 어느 정도 이게 보상이 들어가거든요. LH 직원들에겐 10,000원짜리가 95,000원으로 900% 넘는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마법의 나무였던 셈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LH 직원 5명은 경기도 시흥의 농지 2,000평을 공동으로 사들였습니다. 농업 경영 계획서는 벼농사를 짓겠다고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더 많은 보상금을 노리고 역시 희귀 품종의 조경수, 용버들 나무를 잔뜩 심었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화물 사업장들 근처에 약 2,000평인 농지가 나옵니다. LH 직원 5명 등이 공동으로 소유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이들이 이곳을 취득하기 위해 제출했던 농업 계획서들을 보면 주 재배 예정 장목란에 벼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가보니 달랐습니다. 이곳은 벼를 재배하기로 제출된 곳인데 주변에는 버들나무들만 가득합니다. 제 몸 하나가 비집고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간격이 빼곡하게 심겨져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지난해 이맘때쯤 해당 용버들 나무들이 심겨졌다고 기억합니다. 원래는 이게 3년 전까지는 내 논에서 들을 심었어요. 까나나무 심었어. 작년 봄에 이 나무 심어. 뭐 여기 올 때 와서 한 10명 와서 심었으니까 뭐. 근데 7만에 와서 후루룩 심고 가긴 했는데 원래는 벼농사였는데 오늘 보니까 나무가 막 심어져 있어요. 주민들은 황당했다고 합니다. 원래 벼농사를 하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나무를 심었을까? 저기에 나무가 자랄까? 그거 외에는 생각 안 해봤어요. 여기가 뭐 이게 개발될 거라고 생각 안 했지.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한 뒤 토지를 사면 추후에 용도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피한 뒤 농사를 짓는다는 점만 강조해 세금을 피하려고 한 걸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 지적입니다. 농지법 위반에 대한 회피를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지고 나무 이전비를 받고 이전비 받은 거에 대한 양도세는 또 없고 용버들도 역시 희귀종 조경수. 이 나무를 심은 것도 역시 비교 대상 없이 더 비싼 값에 평가받게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지만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느슨하고 미흡합니다.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정부 합동조사가 투기 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증거인멸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제수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협력 지시 등 조금씩 단계를 올릴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들은 뒤 마무리 발언으로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기다리지 말고 수사를 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면서 검찰의 수사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강제 수사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경찰이 중심이 되어 LH 투기 의혹을 수사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검찰이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경험을 국가수사본부와 공유하고 공소 유지에 협조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검찰의 수사에 착수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검경 협력 방안은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사 대상의 토지 거래는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대상이 박근혜 정부 때로 확대되는 겁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전북 김제의 한 민간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보관 온도가 적정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관 냉장고가 고장나면서 백신의 적정 온도를 맞추지 못했는데 고장의 원인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백신은 280여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백신의 접종을 일단 중단시켰습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시의 민간병원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들어온 건 지난 5일입니다. 일부를 사용한 뒤 낮 12시쯤 모두 280여 명에 접종할 수 있는 양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오전 9시쯤 이 병원은 관할 보건소에 급히 신고를 했습니다. 백신을 보관 중이던 냉장고가 6시간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냉장고가 고장이 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이상이 확인된 이후 백신은 시 보건소로 옮겨져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백신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접종에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전북 보건당국은 해당 백신의 사용을 금지하고 질병관리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보통 영상 2도에서 8도 사이에 보관해야 합니다. 미개봉 상태에선 최대 48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가 된 백신은 미개봉 상태여서 큰 문제는 없지만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용을 금지시켰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기관에 대한 사고 보고서를 분석 중이라며 최종 결과는 앞으로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다시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405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90명이나 많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백신을 맞은 뒤 숨진 11명 가운데 8명에 대해 사망 원인을 분석했는데 백신 때문에 숨진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지 사흘 만입니다. 조현병과 고혈압 등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난 6일 경북 포항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50대 환자가 숨졌습니다. 뇌출혈 등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1명이 백신을 맞은 뒤 숨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가운데 8명을 우선 검토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신보다는 기저질환에 주목했습니다. 뇌혈관계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을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어서 기저질환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백신 자체나 접종 과정에서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숨진 사람들과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같은 제조 번호의 백신을 맞은 다른 사람에게선 중증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만 65세 이상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 임상 정보를 확인한 다음 결정하기로 했지만 접종을 해도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수백만 명 단위의 대규모 데이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단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스트리아의 판단은 다릅니다. 사망자가 나오자 백신과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지만 예방 차원에서 접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접종을 중단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난주 사퇴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사실상 정치인으로 확실하게 분류됐는데 지지율 상승이 오래갈 것이라는 전망과 깜짝 반등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직후인 지난 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 전 총장이 32.4%로 오차범위 밖 1위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6주 전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때보다 17.8%포인트 뛰어오른 수치입니다. 지난 6일에서 7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도 윤 전 총장이 지지율 28.3%로 22.4%인 이 지사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그동안 이렇다 할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아 분산돼 있던 보수 야권 표심이 윤 전 총장으로 몰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이 가장 빛나는 별의 순간을 맞았다며 기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에선 여기에 맞서 일시적 현상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실제 윤 총장 지지율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먼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자연인으로 예비 정치인으로 정의 등을 기치로 발언할 수 있는 폭이 한결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을 통해 현재 지지율은 당분간 견조하게 움직일 것으로. 윤 전 총장은 지난 주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근 이슈인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공적 정보를 도둑질한 망국의 범죄라며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현안에 대한 발언이 늘어나거나 검증 국면에 들어가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정책 능력이 있는지, 정체성이 어떤지, 또 전문성은 있는지, 정치력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받으면서 또 지지율이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중요한 건 4월 재보선 이후란 예측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 중 어느 곳을 택하느냐에 따라 윤 전 총장이 내 편이라 인식했던 현재 지지층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전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윤 전 총장의 선택이 늦어질 경우에도 지지율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있는 이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에 대해서 대학 교내 신문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왜곡된 논문은 학문의 자유 대상이 아니라면서 하버드대 측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램지어 교수는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논문을 둘러싼 논란이 이제 자신의 손을 떠났고 관련 토론도 다른 학자들에게 넘기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램지어의 논문은 다른 의견이 아닌 허위 정보를 전하고 있다. 학문의 자유를 보호받을 수 없다. 하버드대 교내신문인 하버드 크림슨의 편집진이 낸 사설입니다. 램지어의 거짓말은 깊은 곳이 썩었음을 보여준다는 제목의 이 사설에서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논문을 옹호할 사람이 없다며 거짓이 담긴 논문을 출판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집진은 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이 수십 년간 이어졌고 이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모두 거짓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편집진은 하버드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하버드라는 이름이 성폭력 생존자의 피해를 부인하는 데 쓰이도록 놔둬선 안 된다며 하버드대도 공모자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램지어 교수는 동료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 논문과 관련한 토론을 다른 학자들에게 넘기겠다고 밝혔다고 하버드 크림슨이 보도했습니다. 논문의 논란이 자생력을 지니게 됐다며 이미 자신의 손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을 더 키우고 싶지는 않다고도 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조만간 논문에 대한 별도의 해명을 내놓겠다고도 해 논란은 또 한 번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쿠데타에 반발하는 시위를 향해서 군부가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있는 미얀마 관련 소식 오늘도 있습니다. 폭력을 더는 쓰지 말아달라는 호소에도 시위에 참여했다가 목숨을 잃은 시민들은 어제도 또 나왔습니다. 군부는 주요 병원과 대학들을 점령하고 주택가에서도 총을 쏘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무릎을 꿇은 수녀가 양팔을 벌려 무언가 호소합니다. 마주 앉아 두 손을 모은 경찰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허리를 숙여 응답합니다. 수녀 안 로사 누 따옹입니다. 피해 일요일로 기록된 지난달 28일 경찰 앞에 서서 총을 쏘지 말라고 울며 애원하던 그 수녀입니다. 따옹 수녀는 당시 사람들이 다치는 걸 보고 있을 수 없다며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총파업으로 대규모 시위가 있던 어제도 시위대 옆을 지켰지만 총에 맞아 숨진 사람들을 또다시 봐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북부 카친주 미치나시에서만 2명이 숨지는 등 미얀마 곳곳에서 희생이 이어졌습니다. 만달레이에서는 군 차량이 시위대가 탄 오토바이를 쫓다 들이받아 10대 1명 등 2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양곤에서는 평화 시위를 벌이던 200명이 치안부대에 갇혀 유엔 인권사무소가 학대를 우려하며 이들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군경은 또 대학과 학교, 병원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이와라디는 최소 20곳이 점령당했다며 군경이 시위 진압과 반쿠데타 인사 체포 작전의 편의를 위해 인구 밀집 지역의 공공시설을 기지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갈등 관계에 있는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 검토하고 있는 미국이 이를 위한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쿼드 정상회의가 이번 주 열려서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고 전해드렸던 대로 미국 국방장관은 다음 주 우리나라와 일본을 찾습니다. 본격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화상으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쿼드의 첫 정상회의가 금요일인 오는 12일이나 이어지는 주말에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쿼드 외교장관들이 지난달 18일 화상으로 회의를 한 데 이어 한 달도 안 돼 첫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입니다. 쿼드는 미국 주도로 일본과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다자 협력 체계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와 안보를 책임지는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본과 한국을 방문합니다. 방한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역할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장기 필요하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서둘러 타결지은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이 추진해온 이른바 쿼드 플러스 합류를 고심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속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가 미국의 전문 매체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서울은 바이든의 북한 접근법에서 희망을 본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 의지를 보여주고 바이든의 대북 정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자 쿼드 플러스 합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코로나로 크게 제한됐던 여행을 포함해서 나라 간 이동을 지금보다 더 쉽게 하도록 만드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은 남태평양 팔라우와 여행길을 열기로 했는데 코로나 검사는 더 강화를 하면서 격리 기간은 없애는 그런 방식인데요. 한편 지금 유럽연합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이른바 백신 여권은 중국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대만이 다음 달 중순부터 이른바 트래블 버블이라고 불리는 비격리 여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 960여 명, 인구 100만 명당 41명에 그친 대만은 방역 모범 국가로 불려왔습니다. 关它到底开放的时程，还有一些细节，可能要等这2-3天的讨论才会对外公布。 여행업계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상품 가격은 2배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会降低可能只有做到5到6分满的一个情况。 감염에 대비한 보험료도 인상 요인입니다. 격리가 없는 대신 여행 전과 여행지, 귀국한 후 등 3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海岸型国家我会喜欢的，因为我很想要出国。还是有风险，但如果真的想出去，价钱可以接受。 백신 여권 시행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27개국 회원국들은 올 여름을 목표로 백신 접종 증명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중국도 가세했습니다. 홍콩, 마카오를 시작으로 백신 접종 국가들과 협정을 맺어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는 겁니다. 在充分保护个人隐私前提下，实现核酸检测还有疫苗接种等各方面信息的相互验证。 우리 정부도 지난주 중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 검토 중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굳게 닫혔던 해외여행의 문도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3기 신도시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해 내일까지 자진 신고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투기 사실이 밝혀지면 영구 제명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개발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부동산 관련 범죄 수익 환수와 내부자 거래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기업 직원이나 공직자 등이 개발 계획 정보를 유출해 이익을 얻으면 이익금의 5배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 오늘 당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마지막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하고 재보선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주는 것으로 임기를 마칩니다. 사퇴 이후 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지휘합니다. 네, 어제 넉 달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간 원달러 환율. 전날보다 7원가량 올라서 1,130원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에 대한 우려로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이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벌써 15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는 주유소 휘발유 가격입니다. 지난주에는 평균 10원 가까이 올라서 리터당 1,483원이었습니다. 4주 연속 상승세였던 국제 유가는 지난주에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2천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SKC의 주식 매매가 정지가 됐습니다. SKC 관련 혐의액이 1,335억 원이었습니다. SKC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거래소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 앞 도로에서 깊이 1m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같은 자리에서 계속 땅 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인근 아파트의 오수관이 파손돼 공사를 했는데 그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인천의 한 주점에서 70대 남성이 50대 여성 2명을 둔기로 때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다친 여성도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남성은 어제 오후 인천공항 부근 도로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남성이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울산의 한 사우나에서 집단 연쇄 감염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울산 북구에 사는 40대부터 60대까지 여성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앞서 감염된 60대 여성과 사우나와 식당 등에서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해남의 땅끝 순례 문학관이 올해에도 상주 작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요. 문학관에 상주 작가를 배치해서 지역민과 함께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9개월 동안 문학 교실 등이 운영이 됩니다. 목포의 자연사 박물관은 오늘 다시 문을 여는데 개보수 공사로 지난해 11월에 문을 닫았었습니다. 증강현실 사진관이 설치가 됐고 박물관 전시물과 교감할 수 있도록 하는 AR 어플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정 스님 입적 11주기 추모 법회가 오늘 서울 길상사에서 열리는데요. 생전 가르침과 더불어서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서 특별한 추모 행사 없이 간소하게 공연될 예정입니다.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긴급 현안 질의를 합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이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서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서 윗선에 대한 증인 신청이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접촉 면회가 오늘부터 가능해지는데요. 임종 시기가 임박한 경우나 중증 환자에 한해서입니다. 면회객들은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하고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면회가 이루어집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구름은 많지만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오후에는 제주 산지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에선 대기가 탁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와 전북, 광주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내일은 맑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 더 오르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3도, 전주 4도, 대구 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4도, 광주와 부산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스포츠카를 탄 20대 남성이 달리는 마을버스 앞을 가로막은 뒤에 버스에 올라타서 60대 기사를 끌어내 도로에 넘어뜨렸습니다.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소희 기자입니다. 빨간색 스포츠카 한 대가 마을버스 옆을 지나더니 갑자기 차선을 바꾸며 앞으로 끼어듭니다. 마을버스는 급히 멈춥니다. 스포츠카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A씨, 마을버스에 오르더니 고성을 지르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온갖 가진 욕설을 다 하는 거야. 나이 왜 빤빤거리냐고.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A씨는 B씨 머리채를 잡고 버스 밖으로 끌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A씨가 주먹을 휘두르려는 찰나 버스 승객들이 나와 말립니다.
통을 잡고 안 나가려고 버텼어요. 나는 목을 누르고서는 가슴을 갖다 압박하고 매진탕은 나 죽었을 거예요. 잠시 뒤 승객들이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하자 A씨는 스포츠카를 타고 사라집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탄 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주행 중 발생한 일인 만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JTBC 조소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소속 6급 공무원이 지난해 7월 광명시의 신도시 예정지 땅을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명시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 1명이 가족 3명과 공동 명의로 땅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보를 입수하고 산 것인지는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신도시에 땅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나온 이후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땅 거래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오후 1시 10분쯤 경남 창원시 소계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버스는 엔진룸이 있는 뒷부분을 태우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버스 기사는 운행 중 버스에 이상이 있다고 느껴 승객들을 하차시킨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천시 만석동의 부두에 정박돼 있던 크레인에서 노동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인천시 중부소방서는 어제 오후 5시쯤 50대 A씨가 크레인을 점검하는 작업 중에 4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 도착 직후 A씨의 의식은 있었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이 있어 중증 외상 환자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미국 CBS 방송에서 영국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의 독점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해리 왕자 부부의 인터뷰는 이들과 친분이 있는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의 진행으로 사전 녹화됐습니다. CBS는 독점 방영권을 얻기 위해서 윈프리의 제작사에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01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7일 TV 시청률이 가장 높은 황금 시간대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됐습니다. 미국에서만 1,710만 명이 지켜봤는데 올해 미국 오락 특집물 가운데 가장 많은 시청자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찰스 왕세자와 고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둘째 아들인 해리 왕자, 그리고 이혼 경험이 있는 흑인 혼혈의 미국 배우 메건 마클의 결혼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왕실 가족들과의 불화설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결국 해리 왕자 부부는 지난해 1월 영국 왕실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석 달 뒤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해리 왕자 부부는 이번 인터뷰에서 왕실을 떠나기까지 겪어야 했던 갈등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어머니 고 다이애나 비의 비극이 반복될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마클 왕자비는 임신 당시 인종차별적 발언까지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So we have in tandem the conversation of he won't be given security, he's not going to be given a title, and also concerns and conversations about how dark his skin might be when he's born. I just didn't want to be alive anymore. 그런데 영국 왕실은 오히려 마클 왕자비가 왕실 직원들을 괴롭히고 이른바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과 찰스 왕세자는 해리 왕자 부부의 인터뷰 방영 직전 코로나19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사전 녹화 연설을 TV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기자들이 해리 왕자 부부의 인터뷰에 대한 평가를 묻자 직접적인 대답 대신 엘리자베스 여왕을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best thing I can say is that I've always had the highest admiration for the Queen and the unifying role that she plays in our country and across the Commonwealth. 영국 해리 왕자 부부의 폭로 인터뷰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영국 왕실 전문가는 이번 해리 왕자 부부의 인터뷰가 복수의 한 형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해리 왕자 부부가 폭로 인터뷰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가 지금 거론이 되는데요. 돈 얘기도 나오는데, 외주 제작사에 한국 돈으로 최고 한 100억 정도의 돈을 줬다고 하는데, 메건과 해리 측은 자신들은 직접적인 인터뷰 대가는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간접적인 대가를 어떤 기부 형식으로 받을 수는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다만, 엄청난 돈이 이제 들어가는 굉장한 엔터테인먼트 행사였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메건이 나는 살고 싶지 않았다.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피부색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이제 폭로를 한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이제 반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심리 상태와 건강에 대한 그런 걸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굉장한 이제 심리적인 사람들의 이제 동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지지를 받겠다는 건데, 그게 과연 보면 이번에 누가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왕실의 한 명이 그랬다는 얘기인데, 네. 그 때문에 지금 보면은, 팩트 파인딩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시댁이나 동서 흉보기로 이제 동심에 한 사발 맞춘 것 같은 그런 속 시원함을 원했다고 보기에는 파장이 좀 너무 큽니다. 결국 보면은, 왕실 결혼이라는 것과 관련한 비련의 피해자, 이런 이미지를 주면서 노이즈 마케팅을 한 건 사실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어떤 대중의 관심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회활동을 계속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사연이 뒤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해리 왕자 부부의 이번 폭로 인터뷰에 대해서 영국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더 타임즈 같은 데는 왕실에서 뭘 우려했든지 이번 폭로는 그보다 더 나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충격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국의 제1야당인 이제 진보정당 노동당인 키어 스타머 대표는 왕실은 인종 차별주의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 보신 대로 영국 총리실은 총리는 지금 왕실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원칙적인 자세를 보였고요. 미국 백악관도 이제 개인의 어려움을 호소한 걸로 이해한다고 했는데, 대다수 영국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중주의인 더서는 메간 마클의 아버지가 옛날에 어려서 이제 이혼하고 떠나고 안 만나주고 이번 결혼식도 안 나고 한 그런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 메간의 이제 심리와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영국 출신으로 CNN 앵커를 지낸 피어스 모가는 메건이 왕실을 백인 우월자인 그래서 그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상당수 영국인의 실질적인 생각을 반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영국 왕실의 고위 관계자는 해리 왕자 부부의 인터뷰가 왕실에 해를 끼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왕실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이애나의 비극을 경험한 왕실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분한 반응, 그리고 미디어 담당, 법률 담당도 있으니까 어떤 합리적인 그리고 이제 전략적인 대응을 강구하겠죠. 일방적으로 비난을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다만 영국 군주와 왕실은 영국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아 같은 모두 16개국의 군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국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응을 좀 지켜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해리 왕자 부부의 인터뷰가 영국 왕실과의 진흙탕 싸움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간지 더 타임스는 해리 왕자 부부의 폭로가 왕실이 우려한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BBC 방송은 민감한 인종 문제를 건드린 것은 왕실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왕실의 전기 작가 페니 주노는 왕실에서도 할 말이 많을 것이라며 정말 품격 떨어지는 보복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을 높인 일이 또 있었는데요. 사우디 핵심 석유 시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국제유가가 한때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피해가 지금 어느 정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사우디 동북부 라스트무라 아람코 석유 시설이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알마시라 TV도 드론 14대와 탄도미사일 8기가 사우디를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람코는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 회사입니다. 이를 공격한 후티 반군은 예멘의 반군 무장단체로 시합합니다. 이에 따라서 같은 시합파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순위파인 사우디와는 적대적입니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인명 피해는 없고 재산 피해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유 수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멘의 공격이 계속되면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돼 국제유가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영국 런던 선물 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22개월 만에 배럴당 70달러를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500만 명을 넘었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34살인 라비 줄리아가 500만 명째로 1차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접종을 처음 시작한 지 79일 만입니다. 전 국민의 57%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보건부는 다음 주쯤에 500만 명이 2차 접종을 마치면 집단 면역에 도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다음 달 말이면 성인 전원이 접종을 마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루 3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지난 1월보다 3분의 1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 도쿄올림픽에 대한 소식도 있습니다. 해외 관중을 받아들일지가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일본 내에서는 국내 관중도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이 도쿄올림픽의 해외 관중 수용 여부는 늦어도 이달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NHK가 일본 국민의 53%가 관중을 제한하거나 아예 받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해외 관중 수용 여부뿐 아니라 국내 관중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 측이 해외 관중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외 관객들이 입국하면 자국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지금 JTBC 박지훈입니다. 늦은 밤, 이른 새벽 배송 일을 하던 쿠팡 택배 노동자의 사망 소식이 또 전해졌죠. 돈을 벌려고 지방에 가족들을 두고 서울로 올라왔었고 숨진 곳은 홀로 지내던 고시원이었습니다. 택배 노동자 단체에서는 쿠팡에 대해서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고시원, 좁은 복도를 지나 창문도 없는 쪽방이 나옵니다. 월세 25만 원짜리 방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쿠팡 택배 노동자 48살 이모 씨는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기 어제 저기 포대기 깔고 엎어져 있더라고. 뭐 영양제 먹다 남은 것도 있고 라면 봉다리 남은 거 뭐. 연락이 닿지 않자 이 씨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남 창원에 살던 이 씨는 지난해 초 돈을 벌러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쿠팡 송파 캠프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 배송을 도맡아 했습니다. 주로 밤 9시에 출근해 다음 날 아침 7시에 퇴근했습니다. 1차 부검 결과 이 씨 몸에서 뇌출혈이 발견됐고 심장혈관도 부어오른 걸로 확인됐습니다. 뇌혈관이나 심혈관 문제로 숨지는 건 과로사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입니다. 유가족들은 이 씨가 평소 지병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씨와 같은 심야 배송을 하는 또 다른 쿠팡 노동자는 몸이 버티기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1시간 일찍 출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마지막 배송지에서 이제 그 차고지 다시 캠프로 돌아가는데 약 1시간이 걸려요. 이 씨는 지난달 25일부터 몸이 안 좋아 가족 여행도 취소하고 고시원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쿠팡에서는 노동자 6명이 과로사로 숨진 걸로 추정됩니다. 택배 노동자 단체는 정부가 쿠팡 문제에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사업장으로 지정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라는 겁니다. 한편 쿠팡 측은 숨진 이 씨가 지난 12주 동안 주당 평균 40시간 일했다고 주장하며 적정 권고 근무 시간인 주 60시간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 유통망의 맨 위에 있는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것만 2만 3천 명가량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고 훨씬 더 많은 양을 국내로 들여왔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윤정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마약 거래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유통망의 끝에서 50대 A씨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국내 마약 유통망에서 맨 위에 있는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경찰은 6개월 추적 끝에 지난달 중순 서울 양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 일당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마약을 들여와 개인에게 판매하고 또 일부는 순도를 높이기 위한 중간 제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서 압수한 필로폰은 700g 분량입니다. 2만 3천 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으로 거래 금액으로 따지면 5억 원가량 됩니다. 경찰은 이것 말고도 A씨 일당이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 양이 수백 킬로그램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일당 40여 명을 구속했고 일부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들 말고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쫓고 있습니다. JTBC 윤정민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얼마나 이들이 마약을 국내로 들여왔는지 그리고 들여오는데 연루된 사람은 더 없는지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이 마약을 누가 사들였는지에 대해서로도 수사는 확대될 예정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50대인 A씨가 마약 관련 범죄로 복역한 기간은 20년에 달합니다. 가장 최근엔 2014년 1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 180g을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년 전 출소했습니다. 2012년엔 같은 마약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또다시 마약 유통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마약 범죄 전문 변호사들은 A씨를 마약 범죄 쪽에선 정점의 위치에 오른 사람, 그들 사이에서 호, 즉 이름이 나 있는 사람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마약 유통에 오랜 기간 깊숙이 관여했던 만큼 A씨 검거는 쉽지 않았습니다. 6개월 넘는 잠복과 주변 탐문 끝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A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A씨는 마약을 팔아 건 돈으로 호화 생활을 누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검거될 때도 수억 원대 고가 수입차를 타고 다녔고 수시로 골프장에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대면 거래를 주로 해왔지만 최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마약의 상당수도 A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한미 양국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입니다. 정확한 분담금 인상률과 협정 유효 기간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협상을 조기 타결한 배경에는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을 보다 적극적으로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1년 반 넘게 표류를 했습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이 어제 타결이 됐는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 견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미국의 의도 분명히 담겨 있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계속 밝히고 있는 것이 미국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동맹 복원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가지고 동맹국과 이렇게 마찰을 빚는 것을 피하려 했던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그러한 미국의 입장에 보조를 맞추면서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보겠다 하는 양측의 입장이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지금 인상률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들려오는 얘기는 13% 인상안이 유력합니다. 2019년에 1조 389억 원이었고요. 이게 13%가량 인상이 되면 1조 1,739억 원인데 이 정도로 결정됐다고 보십니까? 예,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 특히 네. 미국 쪽에서 들리는 얘기가 그 정도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우리 정부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지만 부인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 같고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한 4가지 포인트를 저희가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해에 얼마나 올리느냐.
그리고 이게 단연 계약이기 때문에 단연 계약 기간 중에 연간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 정도로 이렇게 상승을 억제해 왔는데 네. 그 선이 지켜지느냐, 그리고 기간은 몇 년 정도 하느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2025년까지로 올해로 따지면 5년, 작년에 사실 합의가 안 됐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6년 범위인데 마지막 포인트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투명성 문제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어디에 얼마만큼 쓰이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또 그 대부분이 사실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의 인건비로 네. 사용되는데 우리 그 근로자들의 인권이라든가 그 관에서의 보장 같은 것은 잘 우리가 체크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봐야지 첫 해 인상률만 너무 집착해서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 3월 한미 양국이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이걸 거부했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13% 인상안이 그대로 이번에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13% 인상안이라고 하는 것이 2005년 이후 두 자릿수 인상으로는 처음이잖아요. 그만큼 저희 우리나라로서는 막대한 부담이 될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적지 않은 인상이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난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에서 워낙 과도하게 인상을 요구하다 보니까 13% 정도가 그때 우리 측에 어떻게 보면 최선의 대안이었던 것 같고, 행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입장을 다시 바꾸긴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수혜를 받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차원에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한 것은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얼마만큼 투명하게 쓰이고 우리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앞으로 한미 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목소리를 미국이 많이 들어주는 방향으로 함께 이렇게 협상이 물밑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현재 일본, 또 인도, 호주와 함께 쿼드를 구성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중국 안보 협의체를 구성을 했는데 이 안보 협의체 쿼드에 우리나라까지 포함을 해서 쿼드 플러스를 구성하는 방안들이 현재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압박을 하기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뭐 이런 것은 아닐까,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런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분리해서 보면요,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 자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갖다가 한국이 많이 내라, 여기에 중점을 뒀다면 바이든 행정부는요, 방위비 분담이 아니라 사실은 방위 분담, 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방위 분담이라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일부인 것이고 네. 결국 한국의 동아시아나 글로벌 차원의 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전략에 동참해라, 이런 접근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은 그 일부라고 보고, 아무튼 이것이 타결이 됨으로써 안정적인 한미 관계의 토대를 만들어 놨다. 그렇지만 또 미국으로부터 올 수 있는 또 다른 요구는 중국 문제라든가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은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은 우리도 알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쿼드 플러스, 쿼드에 우리나라까지 포함하는 그런 조직에 안보 협의체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 문제 사이에 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은 이쪽 눈치 저쪽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못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따라서 방향을 바꾸고 능동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쿼드가 만들어진다면은 쿼드에 참여하면서 그 안에서 중국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의 입장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고, 또 중국이 1대1로를 한다고 하면 1대1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해 나가야 된다, 이런 접근이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이 쿼드와 관련해서 한국에 참여 요구를 하는데, 그런 요구에 있어서 우리의 원칙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건의하는 바는 어떠한 조직이든 우리는 관여해서 우리의 이익을 확산해 나가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미중 관계에 있어서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전개하다 보면 그 안에서 초기에는 중국의 압박이 있을지 네.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또 한국의 행동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중국이 우리에게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미국이 쿼드를 강화하니까 중국이 인도와 일본, 그러니까 쿼드 참여국이잖아요.
인도와 일본 관계를 개선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관계는 어느 한 시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 시점 이후 일관된 선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쿼드 문제는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제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전시 작전 통제권 이양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아쉽게도 사실 작년 8월에 그 연합군사 훈련이 제대로 개최됐다면 FOC 완전 운영 능력 검증을 통해서 올해 정도의 전자권 전환이 가시화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제대로 훈련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이번에도 FOC 검증은 하지 못한 채 일부 예행 연습, 그러니까 한국군 사성 장군이 일부 전구 작전을 주도하는 부분적인 이렇게 운용만 한다고 이렇게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 내 전자권 전환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정부와 미국 당국이 협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만료까지도 전시 작전 통제권을 넘겨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군요. 네, 뭐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작년에 FOC를 했으면 올 8월에 FMC라고 해서 마지막 완전 임무 능력까지 판단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전자권 전환에 합의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지연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브라이슨 디셈보가 미국 프로골프 투어 통산 8승을 달성하면서 세계 랭킹 10위 안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어제 끝난 PGA 투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한 디셈보는 지난주 11위였던 세계 랭킹을 6위로 5계단 끌어올렸습니다. 1위는 미국의 더스틴 존슨이 유지했고 필 미컬슨은 1993년에 PGA 투어 디 인터내셔널에서 우승한 이후 27년 6개월 만에 10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고 포근하겠습니다. 제주 산지에서는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도를 비롯한 중서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대기가 탁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4도, 광주와 대구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맑고 낮 기온도 더 오르지만 모레 목요일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LH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과 시흥 신도시에 조달청 보상 기준이 아예 없어서 부르는 게 값인 희귀 품종의 나무들을 심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메랄드 그린이라는 품종으로 옮겨 심기만 해도 900%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보상금을 더 많이 챙기려고 전문 투기꾼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경북 김제의 민간병원에 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냉장고 고장으로 보관 온도 범위를 벗어나서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80여 명이 맞을 수 있는 양으로 오늘부터 접종될 예정이었지만 일단 중단됐습니다. 오늘 발표될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중반으로 예상됩니다. 미얀마에서는 수녀가 또다시 무릎을 꿇고 폭력 자제를 호소했지만 군경의 무자비한 진압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북부 미치나시에서 시위 참가자 2명이 총탄에 맞아 추가로 숨졌습니다. 군부는 대학과 병원들도 점령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왜곡한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에 대해서 교내 신문이 왜곡된 논문은 학문의 자유 대상이 아니라면서 학교 측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논란이 자신의 손을 떠났다고 한 램지어 교수는 관련 토론도 다른 학자들에게 넘기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